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소식들, 어떤 이슈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도심서 대낮에 펼쳐진 무차별 칼부림, 우편물 공포 확산, 일상 위협하는 테러, 데이팅 리얼리티의 인기는 끝이 없다까지 오늘은 정말 다양한 사회 문화 관련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풀어갈지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스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죠. 도심서 대낮에 벌어진 무차별 칼부림입니다. 정말 대낮에요. 서울 한복판 신림역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 4명에게 흉기를 무차별하게 휘둘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이 말 그대로 무차별 칼부림이었는데 평론가님, 당연히 범인 구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23일 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 씨,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유가 바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 씨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경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했고요. 그리고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피해자들 조 씨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본인이 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좀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오후 2시를 넘긴 말 그대로 대낮에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 씨의 사건을 두고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묻지마 범죄가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이와 관련해서 이 계획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경에 주거지인 인천에서 이 할머니 집,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시점이 낮 12시 59분이었는데요. 1시간 정도 할머니 집에 머무르다가 인근에 있는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나와서 다시 택시를 탑니다. 이 모습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대로 CCTV 영상에 담겨 있는 사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조 씨는 그로부터 오후 2시 7분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거리죠.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내리자마자 훔친 흉기로 20대 남성에게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머지 흉기 하나는 택시에 놓고 내린 것으로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대 남성을 10여 차례 이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죠. 이렇게 해서 살해한 뒤에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첫 번째 범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번째 범행까지 걸린 시간 무려 겨우 3분에서 4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범행 6분 만이죠. 오후 2시 13분경에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금 택시를 2차례 탔어요. 하지만 2차례 모두 다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조 씨에게 지금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절도와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을요,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준비하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범행 이유가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조 씨 같은 경우 진술이 상당히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질책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바꾸기도 했어요. 근데 이 진술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 이런 뜻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게 아닌가 이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거 직후에는 이 뭔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반성하고 체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술과 마약을 했다, 펜타닐을 복용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마약 검사,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측정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말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기한테 뭔가 유리한 국면을 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씨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사이코패스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조 씨가 보이고 있는 모든 행동들, 행간들을 분석을 하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경찰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 검사 결과를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이코패스 검사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당연히 정신감정은 필요하겠지만 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면서요. 힘들어서 그랬다. 죄송하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는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시기심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이 범인의 동기와 감정, 질투, 시기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가진 걸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또 있고요. 지금 이 범죄, 지금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전력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밖으로 돌아다니게 아무 관리 감독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범죄 유형을 보면 이게 갑자기 어떤 분노가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죠.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면서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를 반복하면서 또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피해 의식이 발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 씨의 범행을 보면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겁을 주겠다 이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또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범행 이후에 체포된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도망치지 않았죠. 범행 현장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그대로 체포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사람을 죽인 어떤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뭐 이판사판 어차피 나는 붙잡힐 테니까 이런 심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처벌받아봤자 내 범죄로 인해서 이 처벌 수위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시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자체를 그 이전의 범죄 전력으로 비춰봤을 때 조모 씨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인의 경우에요. 지금 전과도 상당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폭행 등으로 전과 3범에다가 소년부로 무려 14차례나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 씨의 범죄 이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니까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도 상당히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이 범죄 유형 사건을 짚고 가지만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도 참 무색할 만큼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범죄 전력만 봤을 때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상당히 큰 아쉬움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른바 무차별 또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75%가량이 전과자다.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출소하기 전에 재범 위험성을 진단을 하죠.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라고 평가가 될 경우, 판단이 될 경우에 이 전자발찌를 채워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아니라 폭행이나 다른 강력범죄자들, 일단 형기를 맞춰서 출소하고 나면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거든요. 이 부분 역시 이 교정 시스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좀 더 말을 좀 해보자면요. 신림동은 이제 대학 근처기도 하고요. 또 원룸이 많은 곳이어서 청년들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으로 숨진 이제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서 시민들이 계속 발걸음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골목 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지금 뭐 연령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섬뜩하고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잔혹함도 크지만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나와 같은 또래의 청년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추모를 하려는 젊은이들 특히 많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모 공간 벽면에 여러 메시지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지만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도 사건 현장을 찾아서 이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기도 했는데요. 관할 지구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 지역이 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뭔가 이 상인들 모습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상인들이 다 호신용품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서로 돕자 이렇게 또 다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신림역 현장을 찾아서 애도를 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오후 3시경에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현장이 벌어졌던 이 신림역 인근을 예고 없이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찾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행원 1명을 대동해서 현장을 방문을 한 건데 추모 공간에서 이 고인을 향해서 추모한 뒤에 범행 현장 동선을 살피는 등 한 10여 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사이코패스 이 단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이 관리 감독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요즘 참 뭐 신림동, 서초동, 충북, 오송, 포항까지 추모할 곳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추모할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좀 마음이 축 처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 보도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극단, 극한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극 뭔가 극단, 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실 이런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사실 시민들, 국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정치권에서는 정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네.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일단 피해를 당하신 분들 위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 재발 방지 대책 머리를 맞대고 내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의 유족들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겠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유족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관련 보도를 보면서 여러 이 매체들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그 가운데서 유족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직접 시신을 확인하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니 마음이 무너졌다. 사실 이 언론 보도 내용만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큰데 이걸 직접 본 유족의 마음은 어떨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인이 2018년 이 고3 때였다고 해요. 수능을 3일 앞두고 암투병 중이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놀라운 게 수능 시험을 잘 봐서 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해요. 이 사건이 발생했던 날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보다 더 싼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 부동산을 들렸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 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무자비하게 사회에 풀어줬다. 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유족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피의자가 반성 없는 반성문을 쓰고 감형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올까 봐 그 점이 가장 두렵다. 라는 목소리도 냈는데요. 가장 중한 벌이죠. 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범죄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살인, 또 살인 미수 혐의도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이 절도, 사기 혐의까지 더할까 지금 다시 이 사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형량이 가중되겠죠? 죄질이 정말 극도로 나쁘다고 볼 수 있죠. 또 고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살해한 것도 이제 모자라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주변적인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죄질이 정말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이 다 가만히 되어서 반드시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이 조모 씨가요, 과거에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소주병을 휘둘렀던 그런 전력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20살 때였어요. 2020년 1월 25일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이번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었던 그 신림동의 그 골목에 위치하고 있던 주점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제 종업원이 말리러 왔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혐의, 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이 같은 해 8월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이 한편 사건 당시에 이제 범행이 담긴 인근 가게의 CCTV 영상이 SNS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유족과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무심코 영상을 접하는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최초에 올린 유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올렸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저는 사실 이 영상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는데 클릭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상당히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분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상 본 사람들이 제발이지 이 영상 내려달라. 네. 유족을 생각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영상을 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범행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튜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혹한 사건을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족과
이제 남아있는 피해자들 2차 피해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 영상 자체가 유포되고 있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포착하는 즉시에 이 방통위의 삭제와 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반복적인 영상 유포나 게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런 영상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참사 당시에 끔찍한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확산을 막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장치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정말 우려스러운 지점이에요. 이게 만에 하나 아이들이 이제 보게 된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또 어마어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산을 막을 별다른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에 뭐 일부 사용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경고성 문구를 띄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1분 이내에 되게 짧은 영상을 요즘 보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형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 않은 영상들이 지금 정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게 되고 공포심을 유발하지만 마땅히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절제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한편 또 2달 전에도 이 신림역에서 칼을 든 남성을 목격했다, 이런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 5월 7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 SNS에 신림역에서 칼을 든 남성을 주의하라, 이런 관련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원본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림역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해당 글 캡처본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의 내용의 이 당사자가 지금 조 씨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해당 남성 지구대에 의해서 보호 입원 조치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어제도 또 굉장히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서 국민들이 공포에 떨게 됐는데, 신림역에서 여성 대상 살인 범죄를 예고한 글이 게시가 돼서 경찰 수사에 나섰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24일 오후 2시 40분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이 글 작성자 경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 작성자는 오는 26일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입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서 글 작성자를 찾은 뒤에 조사를 통해 실제 범행 여부 등을 집중 캐모를 방침입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강경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기 싶습니다. 피해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모 씨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여부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 씨의 범행이 상당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이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뭐 범죄의 수단의 잔인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좀 공개 여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공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보면서 놀라신 부분이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이런 무차별 공격,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이상동기 범죄를 부르기로 했어요. 뭔가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 지하철 이런 일상생활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런 무방비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 범죄,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집 밖에 위험하다라는 얘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요. 그런데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정말 집 밖에 맞습니다. 위험하구나, 다시 한번 절감한 그런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범죄 유형 자체가 사회 경제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대비책 마련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해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요.
70% 이상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면 이 범죄 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유형의 범죄잖아요. 중대 범죄인 만큼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범행 원인 찾고 예방, 교화, 치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모 씨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진단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끔찍한 잔혹범죄 유형을 들여다봤을 때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면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교화가 안 되는 스타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 제한 없는 보호 수용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평론가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미 오래된 범죄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기도 어려운데 획기적인 대책, 예방책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지금 이 관련 범죄들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규명도 예방책도 전혀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전문가들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 제3자가 보기에 지금 이런 범죄 유형들 동기를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을 위해서 범죄 자체에 대한 분석, 연구, 심도 있는 연구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라는 목소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 범죄 잔혹성만 계속해서 언론이 부각을 시킬 경우에 유사한 범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피할 수 없는 범죄로 또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 유형에 대해서 대통령위원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하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일상을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국민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인 만큼 정부 정책의 우선 과제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편물 공포 확산, 일상 위협하는 테러입니다. 정말 요 며칠 새에 택배 공포가 어마무시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주택가와 정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테러 공포에 온 국민이 휩싸였었죠. 최초 접수 이후 신고 건수만 2,000여 건이 이미 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평론가님 좀 짚어주세요. 뭐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네. 때문에 사태가 진정되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대만발 국제 우편물, 그러니까 노란색 이 소포가 개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와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이분들 증상이 곧 완화됐고요. 22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분석에도 위험물질 검출되지 않았고요.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신고된 접수 건수 2,141건입니다. 이 가운데서 679건이 지금 수거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1,462건 은 5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종결된 상황입니다. 24일 기준으로 해서 해외 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 혐의점은 없지만 향후에 어떤 상황에서건 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 체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충남 천안에 배송된 우편물에서도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소동도 벌어졌죠. 네, 22일 낮 12시 40분경이었는데요.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정체불명
명의 국제 우편물이 도착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4 크기의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이 우편물 대만에서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출동한 군 폭발물 처리반 그리고 천안시 보건소 등의 엑스레이 측정 결과 알 수 없는 가스 검출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려움이 커졌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수거해서 조사한 경찰, 이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지난 21일, 22일 양 이틀간 천안, 서천 등의 지역에서 55건의 수상한 우편물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발신인이 불분명한 이 국제 우편을 배송받고 이제 불안에 떨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일단 즉시 통관을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보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련 우편물들 위험성 여부 조사 중에 있는데 테러 관련 가능성은 지금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신고된 소포의 경우 뭐 이 립밤 같은 저렴한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물건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관세청은 의심스러운 국제 우편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1일부터 국제 우편물과 특송 물품에 대해서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 등의 이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 발송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 그리고 특송 화물은 즉시 통관에 보류하고 있는 건데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 내용물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는 스캠 화물 이렇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특송업체가 즉각 협력해서 반송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수상한 물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찰은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테러의 위험성은 현재까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지만 브러싱 스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러싱 스캠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브러싱 스캠 어떤 유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종의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주문하지 않은 물건 아무에게나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로 가정해서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 실적을 부풀리는 걸 말을 하는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뭔가 주문을 할 때 이 리뷰 꼭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심리를 또 악용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리뷰나 구매량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브러싱 스캠이라고 하는데 사실 2020년에 미국과 캐나다 등의 사실 씨앗인데 뭔지를 알 수 없는 씨앗 맞아요. 이것이 배달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미국 정부가 당시에 수사 끝에 브러싱 스캠으로 보인다. 그리고 브러싱 스캠 외에 다른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도 브러싱 스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편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상당수 우편물 안에 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지금 브러싱 스캠 가능성을 높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이제 그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요. 정말 일상 곳곳에서 이렇게 테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한 게임 행사장에서 폭발물 테러가 예고가 되어서 참석자를 대피하는 소동도 이렇다면서요. 이 지금 한 중국의 게임 개발업체예요. 이 게임 개발업체가 개발한 게임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장이었는데 지금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 행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서 협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행사가 일시 중단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22일 오후 1시 12분쯤 트위터에 이 관련 축제 행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 시간이 되면 터질 거다. 기대해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테러 협박글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글쓴이는 예고글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체, 사진까지 실었던 건데요. 협박글이 알려지면서 주최 측은 현장 참석자 200여 명 대피를 시켰고요. 공식 카페를 통해서 행사가 임시 중단된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다행스럽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5시가 넘어서 다시 행사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 예고글 작성자를 현재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장난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공항에 뭐 지하철에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테러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장난의 아니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이 대가 꼭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그런가 하면 검찰청 정문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로 낙서 테러를 한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찰은 창원지검 밀양지천 정문을 훼손한 혐의로 이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지난 10일에 붉은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이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A씨의 이런 낙서 테러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해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 지금 낙서 테러를 벌였던 곳이죠.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법원 정문에 비난글을 남겨서 불구속 송치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A씨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경찰이 밝혀내지는 못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 경찰 관계자는 아마도 법조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전남 진도에서 다세대 주택 유리창 여러 곳이 쇠구슬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쇠구슬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진도의 한 다세대 주택 유리창이 이제 어딘가에서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서 파손됐다. 이런 신고가 지난 17일에 경찰에 접수됐던 건데요. 경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이 파손 부위 3곳을 확인하고 쇠구슬 1개를 수거했습니다. 국가수 정밀 감식 결과 쇠구슬에는 이번 사건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파손된 다세대 주택 유리창 파손된 곳에 유일한 건물이 있는데 주변 상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발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해당 건물에 다수 학원이 입주하고 있었는데 이 입주한 학원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이 이번 사건 어린이의 장난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요. 집주인분들은 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장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일본에서는 한 남성이 미국 만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이죠. 조커 복장을 하고서는 지하철에서 무차별적인 어떤 테러를 시도했다면서요. 네, 이 남성에게 일본 검찰 징역 25년형 상당히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냐면 2021년 10월 31일 헬로윈 대회, 헬로윈 네. 데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 열차 안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날 오후 8시경에 이 남성 탑승을 한 뒤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70대 남성을 찔렀고요. 그리고 이어서 달아나는 승객들을 뒤쫓아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테러 범행으로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 중태에 빠지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신 승객 12명이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화 조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조커 복장 그대로 하고 있었고요. 한 손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윈 대회 특성상 이 남성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 진술이 더 어이없는데요. 2명 이상 살해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걸 알고 사형수가 되고 싶어서 범행을 계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진술이 아닐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범죄로 인해서요. 누군가는 다치고 죽고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테러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사회 문제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어떤 예방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테러 전체를 가지고 제가 예방책을 말씀드리기에는 뭐 시간이 지금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 우편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경찰의 초기 대응 과연 적절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쏟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괴소포의 112 신고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다들 생각하신 것
미국의 탄저견 우편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산될 가능성, 이 여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재적 불안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우편물 안전관리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언제든지 나쁜 의도를 가진 통로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 수상한 우편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이 안전망, 이런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 우편 사업구 등에서 1차적인 검증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들도 본인이 시키지 않은 택배에 대해서는 좀 배상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주제 바로 만나보죠. 데이팅 리얼리티의 인기는 끝이 없다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작년부터였나요? 남녀 일반인 출연자가 나와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쏟아 나왔습니다. 저도 열렬한 팬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과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론가님. 평론가님도 이런 데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사실 데이팅 프로그램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마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게 되면 끊을 수가 없는데 저도 그런 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데이팅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가장 잘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주는 되었지만 돌싱 특집, 외부 교포 특집 이름은 바뀌고 있지만요.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기도 계속되고 있어요. 먼저 왜 이렇게 데이팅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는지 그 원인 평론가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돌싱그이즈가 아닐까 해요. 최근에 4번째 시즌도 시작을 했는데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시 나의 반려자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연들이 항상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과거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었죠. 엑스라지의 멤버였던 제롬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제롬 씨가 과거에 이 아이돌 그룹 멤버이기도 했지만 VJ 또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본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라고 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이혼하고 상당히 힘든데 본인이 아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외롭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짝을 찾고 싶다. 이런 본인의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출연자들 사연 좀 말씀을 드리면 이혼 13년 차 한 출연자가 있었는데 그 이혼을 하고 나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여자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출연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내 딸 바람쯤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은 사실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 같다. 이런 또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새 또 출연자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어린 그런 프로그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시절에 나도 그랬나 이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좀 묘한 기분을 불러들이게 해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OTT 플랫폼에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7월 11일 날 첫 선을 보인 1920이라는 데이팅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2004년생 10명이 출연을 합니다. 이 눈길을 끄는 게 이들이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벌이는 일들을 관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2004년생인 이들 10명, 19살 마지막 일주일을 19학교에서 보내고요. 그리고 20살 첫 일주일을 20하우스에서 보냅니다. 19학교에서는 출연자 간의 연애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 데이팅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게 굉장히 풋풋하고 순수해요. 그러니까 나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프로그램들, 말아맛을 주는 데이팅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의 과거를 좀 소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또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데이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지어 예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나와가지고 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전 연인과 다시 또 이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정말 난리 부르스다 이런 네. 말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저도 그 프로그램 너무 애청자고요. 광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 보기 불편하다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어려지고 있어서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기존 미디어에서는 청소년들의 연애를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뭐 OTT 플랫폼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OTT 플랫폼은 여러 논란이나 비판 그 지점을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저는 연령대가 낮은 이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사랑, 연애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과거를 보면 과거에 교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다니는 청소년들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교걸, 유골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드물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유 학생들의 사랑을 그리는 거 지금 너무 무리 아니야? 이건 약간 꼰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게 되고 또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하게 되잖아요.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만큼 시청자들이 좀 더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들의 과거 행적, 인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돌싱글즈 3 같은 경우는 한 출연자의 과거 사생활이 드러나기도 했죠. 프로그램 내에서는 인연을 찾지 못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커플이 된 출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해서 이 이모 씨와 관련된 사생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서 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 씨가 상습적으로 불륜을 했다 이런 주장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 주장이 처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 SNS에 전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서 저희 개인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글만 보면 지금 유튜브가 저격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가 관련 제작진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관련 제작진은 지금 특별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즌 4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논란들 계속해서 있는데 출연자 리스크는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관련해서 검증 시스템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작진들이 출연자의 사생활을 100%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계속되는 이 출연진들의 과거 논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폭 논란이나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방송하면 피해자들이 또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하는 것도 제작진의 의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지금 뭐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소속사가 있지만 소속사에서도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100% 검증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또 그런 연예인들이 나중에 또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망가뜨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의 어떤 과거의 사생활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OTT 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검증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출연자가 촬영 전에 뭐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뭐 관련한 스트레스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는 그런 또 검증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지금 관련한 논란들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검증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이런 데이팅 관련 프로그램 나오면서 경쟁적이게 되고 더 자극적인 소재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사랑받는 예능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 필요할지 간단히 언급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과도한 연출, 시청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출한 듯한 사랑, 연출한 듯한 연애,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연출은 지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데 인플루언서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홍보의 장으로 연애를, 사랑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출연진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직업군 선정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또 이 어떤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자 보호 장치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함께 나눠봤었는데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도 뚜렷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법률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